오늘은 어, 롤모델로서의 다니엘과 그리고 존 로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 워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또 트리비움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세우기 원하는지 이 부분 잠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월 20일 날 다니엘 워십 인문학 특강 중에 박명수 교수님의 근대사회의 변화와 기독교라는 책을 함께 공부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존 로크, 아담 스미스, 그리고 알렉시스 토크빌, 이 세 사람은 근대 시민사회를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고요. 또 대한민국 건국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존 로크와 아담 스미스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알렉시스 토크빌은 또 천주교인인데 동시에 기독교 개신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부터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세움 전략으로 성경, 인문학, 멘토링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성과 전문성 그리고 전수와 재생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심플한 양육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양육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지켜 행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은 인문학입니다. 특별히 이 컨셉은 세상의 다리 놓기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연결 지어주는 통로 혹은 소통의 툴, 방식이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고 인문고전이죠. 물론 각각의 언어로 번역되겠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통용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존 로크를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존 로크를 단지 계몽주의자로만 이해하는 분들은 인본주의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오늘 이따가 나누겠지만 존 로크는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특별히 인생 후반전에 가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하고 신학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뭐 신학교에 간 건 안 했는데 상당히 스스로 신학 서적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볼 때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고 정확합니다. 존 노크를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그 존 노크가 이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해서 세상에 다리를 놓습니다. 정부론, 통치론, 관용론 이런 책들을 보면 상당히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깔려 있고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또 속해 있는 지역과 나라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이 공동의 토대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윌버포스, 아브라함 링컨처럼 거대한 그런 정치가도 있지만 또 존 로크와 같은 사상가, 또 매우 중요한
롤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학을 통해서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의 진로를 준비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영역 선교사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성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멘토링입니다.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어른 청장년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멘토링 해주는 겁니다. 거기 옆에 멘토링을 보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하는 거고요. 어드바이스, 충고, 석세스, 성취할 수 있도록 또 디렉션, 방향을 제시해주고 코칭, 옆에서 탁 쳐주는 거, 서포트,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또 골, 목표를 제시해주고 트레이닝, 훈련하고 그러니까 티칭이라기보다 주로 대화하고 상담하고 옆에서 코치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또 다음 세대가 그렇게 훈련받아서 리더십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쩌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상황이다. 즉 무신론적 지성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쳐서 무신론이 하나의 사상적 기류, 종교화됐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의 지성주의가 결합된 상태, 이것이 오늘날 서구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다니엘 워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중학생들하고 독서스쿨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3 올라가는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종교조사를 하는데 기독교 자기 혼자만 손들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정말 종교가 없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종교가 있지만 명확하게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상태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그냥 명목상의 그런 종교를 가진 친구도 있죠. 자, 여하튼 탈종교 그리고 무종교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인구 센서스 때 그동안은 내가 종교가 있다. 그것이 개신교, 불교, 천주교 뭐든지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최초로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0%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탈종교화 시대로 가고 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우리 개신교도 물론이거니와 천주교, 불교 어떤 의식 중심의 종교들은 거의 제가 볼 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질, 돈, 전 세계에서 가장 물질지향적인 나라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최근에 선진국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의미 이걸 대답했는데 미국, 프랑스, 유럽 모든 국가들이 돈을 1번으로 선택한 1등으로 선택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 돈은 3등, 4등. 근데 우리나라는 1등입니다. 그것도 거의 50% 가까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물질지향적인 나라죠. 그리고 또 자신의 건강, 가정 이걸 중시하는, 더 중시하는 그리고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모이지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아마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학주의 이것이 무장돼 가지고 무신론적 지성주의가 오늘 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신 세우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셀프 리더십이죠. 우리가 비전, 시간, 학습, 습관, 마음을 잘 관리해서 각자 자신을 잘 세울 수 있는, 또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전문성은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문물을 통달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문물을 통달할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인문학 이 두 가지를 함께 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킨 사람들입니다. 사자굴, 금신상, 또 두 제국의 내왕, 이것이 다니엘의 내용인데, 이런 멘토링의 5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좀 세워지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주로 다니엘 워십을 진행하고 있고, 이 인문학 특강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 특별히 지난 주일 우리 청년 2명이 새로 왔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 가졌고요. 우리 주변의 청소년 청년들을 계속 콜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또 특강 듣고 또 나누고, 그리고 함께 또 교제하고 또 가능하다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어린이 고학년들을 잘 좀 세우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롤모델 다니엘이죠. 두 제국 내왕을 거치면서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죠.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페르시아 제국, 메데 파사 제국에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놀라운 일이죠. 자,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돌봄, 비전, 사역, 공동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을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상에 사는, 즉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소금은 음식 속에, 혹은 뭐 김장김치를 담근다고 할 때 그 배추 속에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in the world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7절을 보면 벨사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다니엘 바벨론화하고 있는 걸 보는데, 이것이 타락했다, 세속화됐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들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not of the world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뜻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문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일상의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이고,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양손잡이 그리스도인이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의 사람이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배출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생각 듭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신앙이 좋은 학생들은 선교사로 나가든지 목사가 되든지, 물론 요즘에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양손잡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 봤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니엘 워십, 그리고
다니엘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에 이어서 존 로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3월 20일 날 공부할 존 로크, 아담 스미스, 토크빌 이 세 인물 중에 존 로크 한 사람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632년부터 1704년까지 생존했고요. 17세기를 풍미했던 사람이고요. 이 존 로커는 그 당시에 최고의 사상가로 불리고, 특별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 민주주의의 최고의 사상가로 역사가들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 정치 체제는 로크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존 로크의 정부론 혹은 통치론, 시민정부론, 이게 한 책인데 어떤 사람은 정부론이라고 이름 붙였고 어떤 사람은 통치론, 또 시민정부론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가 세팅됩니다. 그래서 존 로크의 이 사상의 기초에서 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개념들과 그 가치, 철학들이 다 나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개인의 발견입니다. 개인의 발견. 그 시작을 종교 개혁에서 출발합니다. 그동안 공동체가 혹은 국가가 종교를 결정하고 함께 예배했고 또 교황을 통해 만났고,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종교 개혁을 통해 개인이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재산,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이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근대 시민사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사유재산, 이거를 보호받는, 그걸 위한 정치체제, 이게 자유민주주의고요. 이걸 위한 경제체제, 이게 시장경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발견, 개인의 중요성, 이게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의미의 이기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와 반대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 개인에 대한 소중함, 개인의 중요성, 개인의 가치를 소위 말하는 일반 정치 철학에, 일반 사상에, 일반 법에, 조항에 세팅하고 안착시킨 사람이 존 로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정치 사상가고요. 법조인의 아들로 아버님 법조인이었고 또 부모의 청교도 신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걸 자꾸 이제 아주 축소시키거나, 그러니까 존 로크를 단지 자유주의, 그러니까 계몽주의, 인본주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뒤에서 이제 존 로크가 쓴 기독교의 합리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사람보다 굉장히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볼 땐 양손잡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 다리를 놓기 위해 성경적 용어를 가능하면 빼고 주로 뭐 자연법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 일반 세속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용어로, 전문 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기반에 기독교적 가치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존 로크를 이신론자, 그러니까 창조주는 하늘에 계신데 지금 실제로 역사하지 않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평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존 로크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상과 신앙을 우리가 연구하려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중간 또 마지막 마렵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존 로크의 인생 후반전 때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지성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일반 인본주의 학자들은 자꾸 빼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 로크를 단지 인본주의 혹은 계몽주의자라고만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천교도 신앙을 영향받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사, 석사, 튜터는 아마 교수 전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공사, 그러니까 뭐 대사인 것 같아요. 비서로 일하면서 정치 무대에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왕조가 있고 왕실이 있고 그 다음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근데 의회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이 이 샤프치벨입니다. 이 샤프치벨이 공작의 서기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존 로크가 정치인의 수업도 받고 또 그를 서포트하면서 정치 철학적인 여러 가지 글도 쓰면서 뒷받침합니다. 중간에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샤프치베리가 절대왕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카톨릭화 되는 걸 반대하면서 이제 찰스 2세가 제임스 2세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할 때 이 제임스 2세가 카톨릭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영국은 성공회고요. 국교회고 그리고 영국에 있는 개신교, 청교도죠. 그리고 잉글랜드는 청교도고 북쪽인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이게 이제 영국의 개신교인데 이 카톨릭주의자는 그 당시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그 당시는 카톨릭주의자는 개신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뭐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고 집단 막 매장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 제임스 2세 왕이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실패하고 네덜란드로 망명을 가죠. 이때 존 로크도 함께 망명하게 됩니다. 뭐 프랑스 네덜란드 전전을 하다가 1689년도에 이제 제임스 2세가 너무 과도하게 카톨릭 지향적으로 영국을 통치하게 되자 의회 그리고 국교회 그리고 개신교 다 반박을 하면서 결국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왕권을 포기하는 명예혁명이라고 하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입헌군주제로 되죠. 이제 오늘날과 같은 그 민주공화제 가기 전 단계 정도,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왕은 거의 실권이 별로 없고 명예직처럼 돼 있고 의회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 나라가 통치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입헌군주제잖아요. 근데 미국의 민주주의는 왕이 없죠. 예, 이런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는 영국식 민주주의, 입헌군주제라기보다 왕과 귀족이 없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혁명, 권위장전, 이 내용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실 게 그 전까지는 군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인인 나라에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권과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에 적용 면제, 집행, 정지를 금지하고 또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 또 상비군을 금지시키고 평시에 또 선거의 자유, 의회의 발언의 자유, 국민 청원권 보장하고 의회 소집하고 또 국민의 청원권, 의회 의원의 면책 특권, 신체의 자유, 또 왕이 계승자는 로마 카톨릭교도를 배제하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절대 왕정과 세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카톨릭을 계속 유지했는데 카톨릭과 왕의 절대 왕정이 같이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들도 프랑스 왕처럼 절대 권력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카톨릭을 자꾸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지가 됐고요.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강세 지역은 의회 정치가 강화됐고요. 캐톨릭 지역은 절대 왕정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권리장전은 이렇게 이해되고요. 자, 이제 우리 그 근대사회 변화 기독교에 보면 관용론과 기독교의 합리성이란 책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게 정부론, 통치론, 시민정부론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순서대로 첫 번째 관용론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이 정부론, 통치론 쓰고요. 그 다음에 인생 마렵의 기독교의 합리성이라는 책을 집필을 합니다. 자, 관용에 대한 편지인데 1689년도에 그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국민의 주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립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팅하는데 이 홉스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통치자의 통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통치자에게 전적으로 양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근데 로크는 반대로 그렇지 않다. 제한된 권력을 가져야 된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개인의 가치가 인정되고 개인의 재산이 보호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받은 천부 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부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은 또한 합리적인 존재로서 이 공동선을 위해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능하거나 부족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 관용론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일단 청교도 혁명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크로멜 그 영국 찰스 1세가 11년 동안 의회를 무시하고 과세하고 또 카톨릭 요소를 막 도입하니까 의회와 또 잉글랜드는 청교도고요. 퓨리탄 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인데 이제 이 청교도와 장로교가 다 개신교죠.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중심이 돼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죠.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잠시 장악을 했다가 결국 다시 밀려나게 되죠. 자, 영국 사회에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이 종교 간의 갈등, 전쟁. 또 프랑스에 보면 여러분 낭트 칙령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신교, 개신교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는 그런 낭트 칙령인데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왕이 되면서 이걸 폐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다 박해하고 죽입니다. 결국 그래서 프랑스의 개신교들이 위그노라고 하는데 이 수많은 위그노들이 네덜란드로 망명합니다. 자, 이런 어떤 전쟁의 상황들, 막 피비린내나는 학살의 상황들 이런 걸 목격하면서 영국이 찰스 2세가 친카톨릭 정책을 취하고 카톨릭주의자인 제임스 2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왜 카톨릭을 지향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하고 절대왕정이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자기 권력을 더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공의 국교회나 개신교는 민주주의를 의회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절대왕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바꾸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관용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왕들 찰스 2세, 제임스 2세 왕들입니다. 관용에 대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강제가 아닌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교 선택의 자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데 종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한 개인이 결단하고 개인이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종교 선택에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교는 자발적 공동체다.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적인 힘이 아닌 설득의 수단, 그래서 신뢰, 예의, 신앙 고백, 모범적인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종교에 있어서 일치를 통한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즉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캐톨릭, 개신교, 국교의 다양한 종교들을 공존을 허용해서 서로 관용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사상이 오늘 다종교 사회인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 종교 평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뭐 구원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이것이 시민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종교 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제한시켜야 되는데 국가의 임무는 시민의 영적인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종교에 관여하지 마라. 세속적인 문제만 다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카톨릭 지향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그 공권력을 가지고 군대와 법과 경찰력을 가지고 타종교인들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국가는 종교의 문제에 손대지 마라. 이게 종교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죠. 그러니까 종교 분리의 출발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간섭하는 거, 종교를 결정지으려고 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회에 평화가 온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는 종교 간에 늘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려면 종교에게 갖는 군사력, 강제적인 힘이 종교와 결합되지 않도록, 그래서 종교는 순수하게 설득의 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선한 경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존 로크는 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종교 간의 갈등이, 종교 간의 전쟁이 멈추게 되고 이 종교가 오히려 이 시민사회를 더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관용에 대한 편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다종교 사회 상황 속에서 타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강제적인 힘이 아닌 정말 기독교 복음의 그 진정성, 우리 안에 있는 신앙 고백, 모범적인 삶, 또 대화, 상담, 뭐 다양한 이런 부드러운 방식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감화를 줄 때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 것이 증명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론입니다. 정부론, 시민정부론 이렇게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의 자연권, 이게 천부 인권입니다. 또 사회계약론, 사유재산권, 권력 분립. 그래서 그 당시는 입법권과 행정부의 분리가 있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삼권 분립으로 발전하게 되죠. 또 시민의 저항권, 이거는 이제 정부가 각 국민의 그 마땅히 국민을 위해 섬겨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 때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원칙들과 원리들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버트 필머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통치권은 신이 부여한 신성 불가침의 권위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왕의 권력의 절대성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로크가 제한된 권력을 지닌 정부를 주장합니다. 권력 분립을 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사회계약론 하면 세 명을 떠올리죠. 토마스 홉스, 존 로크, 그 다음에 장자크 루소.
이 사람이 이제 3인방인데 토마스 홉스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갖고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사회의 어떤 평화나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통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쩌면 이게 그 사회계약론이지만 약간 그 사회주의적인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서 제시하는 그런 통치와 조금 유사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소수의 도덕적 엘리트가 일반 시민들을 통제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플라톤의 국가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공산당 그 엘리트층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대중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을 통치해야 된다. 근데 이제 플라톤은 도덕 정치를 얘기했고 이제 공산주의는 조금 입장이 다르죠. 여하튼 근데 이제 로크 입장은 다릅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이 국가의 권력은 제한돼야 되고 최소화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국가 권력이 남용돼서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빼앗게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세팅이 된 겁니다. 이제 정부로는 크게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왕권 신수설, 로버트 필머의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정부론이라는 책을 사면 이 일부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 2부 내용만.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과 범위, 그 목적에 관한 내용들. 이 2부 내용이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정부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17세기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민주주의 제도가 개척됐고요. 이때 존 로크의 통치론이 이론적 뒷받침을 해줍니다. 명예혁명에. 또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미치고 이 존 로크의 사상이 이 통치론 정부론이 프랑스 인권선언, 계몽주의 운동, 프랑스 대혁명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문 또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건국된 미국이 영향을 줘서 미국의 민주주의로 건국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 존 로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철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사상가로 존 로크를 꼽고요. 현대 정치를 로크의 시대다. 그러니까 로크로부터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시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이 프랑스 인권선언을 보면 인간의 기본권, 저항권, 국민 주권, 사상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소유권, 사유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면 뭐 2장만 이제 따로 제가 2장의 일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게 이제 천부인권이죠.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게 이제 사회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약속, 계약을 체결해서 정부에게 어떤 기능과 권력을 위임해주고 우리 개인의 자유를 생명을 당신이 관리해라. 우리가 세금 줘서 당신을 고용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권력이 국민을 어떻게 보면 통제했다면 이 근대 시민사회 특징은 시민이 자신의 권리 중에 일부를 위임해가지고 정부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일종의 그 사회계약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인민은 피플입니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기할 때에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이 피플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피플의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천부인권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이 기독교의 합리성입니다. 이 책도 굉장히 이제 1695년이죠. 그러니까 앞에 통치론, 정부론, 그리고 관용에 대한 편지 이런 책들은 1689년 이 명예혁명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약 16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존 로크가 1704년인가 5년에 죽으니까 이제 죽기 얼마 남겨놓고 이 책을 기록하는데 부모의 경건한 청교도적 요소와 함께 계몽주의 두 가지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가 오웬이라고 유명한 목사하고 교수죠. 이분의 영향을 받았고요. 연인 다마리스 마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생 후반전에는 성경과 신학서적을 엄청나게 탐독합니다. 로크는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에는 이성에 근거하기보다 이성을 초월하는 성경의 진리에 의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일반 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기독교의 합리성이라고 할 때 합리성은 이성을 통해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에 합당한 믿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성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의 합리성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합리성입니다. 성서의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독교가 과연 참된 종교인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신뢰성은 기적과 도덕성을 통해 확증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그런데 이 성서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됨을 증명해 주는 특별한 대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거는 기적과 기적에 대한 예언의 성취.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고 특별히 예수의 메시아됨의 증거다. 그리고 예수가 베푼 기적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은 예수의 부활이다. 이런 글들 보면요. 이게 존 로크가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목사, 신학자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존 로크는 하여튼 성경과 신학에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구원받는 신앙, 영생 얻는 신앙이 뭐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 이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참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신앙, 영생을 얻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복음적이죠. 예. 그래서 진정한 도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행동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동기, 생각, 내 마음 이거에 대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구원을 믿기 때문에 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걸 믿는 사람이면 정말 내가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도덕적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도덕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나요? 이 존 로크를 아멘. 그래서
뿐만 아니라 존 로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사회를 지탱해주는 근본은 그 뿌리는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뭐 정치, 경제 많이 있지만 도덕성이, 왜냐하면 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약속, 사회 계약론,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모든 게 법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지켰을 때의 어떤 처벌에 대한 그 모든 약속에 대한 이 신뢰, 약속에 대한 도덕성,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덕성이 이게 유지가 될 때 시민사회가 안전하게 보장되는데, 철학자들도 또 도덕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도덕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도덕성을 통해서 참된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합리성을 드러내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기적과 도덕성이 있을 때 이걸 통해 어떤 공권력이 아니라 기적과 도덕성을 통해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들이 믿을 만한, 설득당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존 로크의 세 가지 그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존 로크, 관용에 대한 편지, 그 다음에 정부론, 그리고 기독교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저술들을 통해서 존 로크의 생애를 간결하게 정리를 했고, 이런 생애가 어떻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우리의 정치 체제 안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